못 참겠당? 저게 뭐예요? 못 참겠당. 저게 당, 물이 당자잖아요. 정당할 때 당자잖아요. 어머, 뭘 못 참겠대요. 어떤 당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총선 참패 여당 내부에서 국정 쇄신하라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어머, 그럼 저 키워드가 지금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못 참겠당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 쇄신하라 요구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안철수 이번 당선인 분당 갑이죠. 안철수 의원 총리 참모 자진 사퇴해야 일단 뭐 앞서 한덕수 총리 등은 사퇴 의사는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에서 최상병 사건 특검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야권에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내각도 그러면 일괄 사의 표명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중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경질해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쳇말로 그거예요. 어깨에 지금 뽕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당선돼서 어려운 선거지만 당선돼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 쇄신하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근데 느낌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토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민의힘 계열에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번 대선에 있어서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표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총선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남과 용산 이렇게 8개 지역구만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3개 지역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된 부분이 나경원 그리고 지금 나온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네. 나경원 동작을 전 의원 그리고 김재석 도봉갑 네. 청년 예전 청최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요. 마포 이 세 명 가미죠. 같은 네네. 경우에는 봤을 때 약간 비윤계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 오히려 친윤으로 보였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쓴소리를 하거나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전국에 있어서 인사를 통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이 지금 다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누구누구를 수리할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철수 당선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내각 총사태도 이야기하시는데 내각 부분에 있어도 저는 변경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라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평가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부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은 인사로서 본인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싶으신 것 대통령실이 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작점은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뭔가 확고한 의지는 바로 인사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동아일보 오면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당선인들 사이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요구하는 특검법 무조건 반대할 수 없어. 어허 뭐예요 이게? 분위기 변화,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들이잖아요.
일부에서는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친윤계인 윤재옥 원내대표 지금 당분간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하고 있죠. 양당 원내대표가 상의할 일이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인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관련한 법이나 특검이라든가 또는 네네. 이태원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번 국회 임기 안에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아,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공교롭지만 사안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선인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당내 위상도 높아졌다는 걸 이걸로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이 사안마다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선인에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 사면 보고 하나 더 보고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총선 후의 첫 이슈는 최상병 특검이 되지 않겠느냐. 여당 일부에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야당만 주장했던 특검 이제는 여당에서도 이제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안철수 의원 무게감이 높아진 위상 높아진 안철수 의원도 찬성표 던지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거는 이제 특검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혹시 된 겁니까?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있나 이 측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총선 전에 총선용을 위한 특검법이다.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취지의 명분으로 거부해 왔었는데요. 이제 총선은 아시다시피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는 이제 범야권이 총선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또 거대한 물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복기를 해보자면 여러 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도주대사 논란 이런 부분들도 정권 심판론에 크게 불을 지핀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최상병 특검법 또는 이제 나머지 특검법에 대해서도 기류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22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자들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후에 이번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직 그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5월 말까지 그러니까 5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하, 네. 어쨌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여당,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도 뭔가 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이면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여당의 중진들도요.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천막 당사 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박근혜 대표 때 천막 당사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재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천막 당사 많이는 들어는 봤는데 과연 천막 당사 그때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천막당사라고 하면은 17대 총선 앞두고 2004년도에 이제 한나라당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대선 자금 관련된 또 뭐 수사 등등 해가지고 찻대기당이다 뭐 이런 이제 별명까지도 있어가지고 총선 예측 결과가 50석도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박근혜 이제 대표가 아주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해서 천막에다가 당사를 실제로 만들었고 거기서 실제 이제 당 대표 주도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도 이루어졌었거든요. 저 모습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50석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한나라당이 그래요? 그때 가져갔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천막 당사, 천막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겠지만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저때 상황을 꼭 기억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왜 안 좋아졌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제 추진했다가 그게 이제 불발되면서 역풍을 맞았었거든요. 아하. 그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진보 뭐 보수 가릴 것 없이 여러 뭐 비판이 있었죠. 그 기류에 따라 가지고 추미애 전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기에 이제 동참해 가지고 탄핵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발이 되면서 역풍을 맞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총선이 끝난 직후에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과거 그때 노무현 정부의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의 모습이 약간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총선에 그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민생 아니었습니까? 네. 대파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쪽파도 들고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생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대파랑 쪽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만 국정조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특검을 총선용으로 쓰는 것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사법 리스크를 또 무마시키기 위한 또다시 정치적으로 쓰는 건 아닌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쭉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당 내에 참 분위기가 총선 참패 이후 많이 바뀌긴 했나 보다. 왜 이런 얘기들이 막 스스럼 없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당 중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인대요. 모여서 지금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만큼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중요한 건 이제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좀 뒤늦은 감은 있다고 뭐 지적을 합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 막 자성의 목소리 쇄신 요구가 나오는데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용 방향이 지금 내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가 제일 최대 관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21대 국회처럼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야당을 그냥 이 협치의 대상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의 재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의 변화 중에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야당과의 변화도 있지만 여당과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실이 여당을 수직적인 관계로 놨어요. 그래서 여당을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이렇게들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처럼 상명하복식의 어떤 방식으로 여당에게 주문하면 여당은 그걸 생산해내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여당과 대통령실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민심을 순응하게끔 만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변화의 부분을 아까 우리 강전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방식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끝내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안 하신 지가 벌써 또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진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지난번처럼 기자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모들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의 담화문 발표 방식? 만약에 이렇다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의 변화는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이 변화가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네.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용산이 보고 있다면 고심할 수도 있어요. 참모진들이 건의할지는 좀 지켜볼게요. 그 형식과 내용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여당의 낙선한 청년 후보들의 경고랍니다. 이제 중진뿐 아니라요. 지금 낙선한 청년 후보들까지 이제 목소리 내는 지경에 이르는 거 여당 국민의힘이요. 지금처럼 하면 영원히 질 것이다. 이야, 아픈 얘기예요. 지금처럼 하면 영원히 질 것이다. 왜? 이 후보들은 낙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뭐 짧게는 선거운동 기간 13일간 그리고 길게는 총선이 진행되는 그 기간 악수를 해보며 다녔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를 만나보니 민심의 싸늘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후보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기사 있으면 동아일보 5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5면 보면 그 면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5면입니다. 용산이 긁어 부스럼 만든 게 많다. 2조 심판 몰아간 게 잘못이다. 이른바 프레임, 선거 프레임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몇 년을 볼게요. 경기 김포갑에 나섰던 박진호 후보. 지금 낙선 청년 후보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몰라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용산이 태도를 취하면 계속 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김준호 서울 노원을 후보 나섰던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이른바 그 명품백 관련했을 때 그 얘기죠. 그거 했을 때 헛웃음이 나왔다. 용산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나 별거 아닌 일을 키운 게 많았다. 넘어갑니다. 광주 동남을에 나섰던 박은식 후보. 이 호남에서 빨간 점퍼 입고 다니는 걸로 여러 언론들의 인터뷰가 나왔던 그런 후보입니다. 당이 용산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류재화 세종갑 후보입니다. 2조 심판론을 꺼내 심판 선거로 몰아간 게 잘못이었다. 시민들은 심판 얘기하고 갈라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후보. 영남 위주의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를 아예 몰랐다. 이슈 대응이 늦었다. 의사결정 라인에 수도권 중도 청년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정말 사자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좀 뼈 아프시겠지만 이 낙선한 청년 후보들의 외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낙선한 후보들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청년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이제 정부에서 쇄신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아까 이제 동아일보 오면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면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2조 심판 몰아간 게 잘못이다. 이러한 어떤 총선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아마 총선 백서를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 12월 26일에 들어왔을 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사실 한동훈 이외에 다른 카드도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이 되고 총선에 거의 원톱 체제로서 진행이 되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해찬, 김부겸이라는 전 총리, 민주당의 큰 어르신들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일종의 뭐 막말이라든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 그래도 민주당의 어른이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있구나라고 보셨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떠한 어른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의도에 처음 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이걸 끌어온 것이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었던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분들도 물론 윤지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총선 전략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청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보수층의 어르신들이 전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 쇄신에서도 그렇고 당의 쇄신에서도 그렇고 어른들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040 낙선 이번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국민의힘의 3040 청년 후보들뿐 아니라 앞서 잠깐 나왔죠.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올랐던 홍준표 시장도 최근에 요 며칠 잇따라 아주 쓴소리, 쓰다는 쓴소리 표현을 좀 능가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짚어보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SNS에 쭉 적었던 내용이에요. 역대급 참패를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을 신속히 정리하라. 2017년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 출마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에 그런 어려운 결정하고 탄핵 때 대선 출마했다. 그렇게 살린당이다.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어요.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깜도 안 되는 한동훈, 이거 센 발언이에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정치 아이돌로 셀카를 찍다 말아먹었던 굉장히 센 발언이잖아요. 사실 이제 시중에서 쓰는 이제 그런 표현 같은 걸 쓰잖아요 지금. 문 믿고 사냥개 되어 우리 모질게 짓밟던 애다. 아,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서 청년 낙선 후보들의 진단 그리고 지금 뭐 표현은 거칩니다만 홍준표 시장의 진단 지금 상대당이 볼 때는 일단 진단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이번 참패를 놓고 벌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각자의 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은 또 미세하게 다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얘기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듣기에는 참으로 아픈 이야기들이 뭐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젊은 그 낙선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절반은 내용이 맞지만 절반 정도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큰 물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왜 용산과 차별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절반 정도 빠져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세지도록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왜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기회들을 여러 번 실기했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들도 있어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네. 이번 패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부터 따져가는 것 이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 네 분 중에 이제 표정이 극명히 갈려요.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성재준 연구위원님은 표정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하고 김진욱 대변님은 즐겁지만 표정 관리하고 계세요. 좀 그런 게 역력해요. 이 극명하게 이번 총선 성적표가 이 스튜디오 내부에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왔지만 진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게 지금 신문을 통해서 한번 의견들, 이 말씀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서 이제 제가 동아일보 일면과 동아일보 오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들을 이제 보여드렸고 앞서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도 남의 당이긴 하지만 만시지탄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신 거예요. 일단 세계일보 기사 갈게요. 세계일보 기사 보면서 쭉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바빠요. 국민의힘 바쁩니다.
조기 전대냐 새 비대위냐 갈림길 선 여당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 15일 날 4선 이상 당선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말은 간담회지만 표정이 안 좋겠죠. 무겁겠죠.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그런 걸 논의하겠죠.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조기 전당대회로 가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냐 이 지금 두 가지 방법 놓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이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당의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인다고 해서 글쎄 뾰족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뭐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재준 의원님 물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전당대회를 막 격식 갖춰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비대위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인물 당대표를 추대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사실 양쪽의 의견이 너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계파 갈등 같은 게 또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비대위를 또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지금 비대위까지 당이 무려 5번 가까이나 지금 벌써 변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또 변화가 많은데 또 비대위 체제로 가냐 또 이러면은 약간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양측의 지금 의견이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제 사견을 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로 가는 거는 내부 분열을 좀 너무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는 저는 좀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눈에 띄지 않다라고 표현할까요? 어느 쪽에도 좀 속해 있지 않은 중립적인 분을 좀 모셔와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성재준 의원님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도 지켜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이 어려워요.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대표 맞지 않겠다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서 손살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당대표급 그런 거물급 정치인들도 당대표에 대해서는 손살에 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국민의힘의 지금 골치 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김진욱 대변인, 사실 이게 남의 단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지금 당대표를 맡는 게 지금 입장에서 누가 됐든 간에 독이 든 성배를 드는 꼴이다. 뭐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런 그랬었죠. 상황들을 네네.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네. 저도.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대통령실의 관여가 없어야 된다. 당에 전적으로 맡겨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선출됐을 때 그때 나경원 후보가 대표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에서 친윤 의원들이 연판장 돌렸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혔잖아요. 그리고 또 당신 100%로 바꿨어요. 전당대회 룰을 바꾼 거죠. 네. 당신 민심을 묻게 되어 있던 걸 당신 100%로 바꿨어요. 이런 식의 관여가 있으면 안 된다. 네. 전적으로 당에 맡겨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기 전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안정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정상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라는 것은 당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 또는 그때는 또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것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당신 그만둬라고까지도 비서실장이 와서 직접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당의 그 지도체제를 대통령실이 관여하게 되면 필패한다.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당원들에게 믿고 맡기고
당원들이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당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네.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책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건 예고 드릴게요. 질문을 강전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성재준 위원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두 분은 남의 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셔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릴게요. 뭐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예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을 수습할 구심점 못 찾는 여당 30대 김재섭 대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봉갑에서 당선됐죠. 사실 여기는 인재근 의원이 쭉 재선까지 했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도봉갑에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초선된 거예요. 험지라고 국민의힘에선 여겼던 곳인데 김재섭 의원 당선인이 이제 도봉갑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선 배지를 이제 아직 달진 않았지만 당선되자마자 당내에서는 30대 김재섭 대표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강전의 부위원장님과 성재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네.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이 상황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까지 되는 게 좀 참담합니까? 아니면 신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모든 지역구 후보 중에서 가장 이변을 가지고 당선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보였고 안기령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당선될 것이라고까지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젊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한 친윤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러한 청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보여줬던 수직적 모습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김재섭 대표론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김재섭 당선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봤을 때는 야권과의 어떠한 협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과 뭐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대표 간의 어떠한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이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총리 후보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내각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진 교체 그리고 이 당대표 이 전당대회를 결국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 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인물난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 혼자서 혹은 용산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재준 위원님, 사실 뭐 전례로 따져본다면 30대 당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즉 뭐 전에 이준석 대표도 30대 때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과 또 지금 상황, 이제 총선 이후 수습한다는 상황에서는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김재섭 당선인의 당대표 추대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재섭 그 당선인과 제가 좀 친분이 있는데 예. 일을 하시는 거나 이제 그 선거 운동하는 걸 보면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10대, 20대 친구들이랑 계속해 가지고 소통하는 것도 하루가 진짜 빠지지 않고 매일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물론 또 이제
도봉갑 지역에서 안기령 후보의 뭐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기령 후보 자체가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김재수 후보의 후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논란도 많고 좀 문제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도봉갑에서 당선이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어떤 주목할 만한 모습이 김재수 후보의 당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표론까지 가는 거는 근데 좀 시기상조 아닐까. 김재섭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대표 생각은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는 건 왜 도대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30대 김재섭 대표론이 또 나오는 것일까? 요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에서 제일 이번의 문제는 세대 자체가 변화된 거를 국민의힘이 좀 못 쫓아갔다라고 하는 게 큽니다. 특히나 이제 그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예. 이번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37% 정도를 차지를 그랬죠, 했거든요. 근데 4050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게 굉장히 좀 많이 지지를 하는 그런 연령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매번 얘기했던 게 우리가 옳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맞아.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틀린 게 없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050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교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취했어야 되는 거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개편이 좀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론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린 건 현재 지금 야당 상태를 봤을 때 모든 것들을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사실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벌써 뭐 탄핵을 운운하고 있고 한동훈 지금 이제 전 위원장부터 다 지금 뭐 특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과 굉장히 좀 세밀하고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까지 당대표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섭 당선인이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성재준 의원님 나랑 친하다면서 좀 띄워주지 왜 또 뭐 아직 시기상조라 그래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